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의 대형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보일러 타워 철거 작업을 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순식간에 작업하던 9명이 매몰돼 2명은 구조가 됐습니다만 나머지 7명 가운데 2명만 위치가 파악됐고 다른 작업자들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김준석 기자가 사고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거대한 쇳덩이 구조물이 주저앉았습니다. 굵은 강철 기둥도 구겨져 내린 채 2개의 기둥만 간신히 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한국동서발전이 운영하는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조물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그 기둥들을 잘라낸 다음에 나중에 11월 16일 날 폭파 작업을 하도록 보일러 4, 5, 6호기 철거를 앞두고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 가운데 5호기 보일러 기둥을 절단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9명이 매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2명을 구조하고 매몰 위치가 확인된 2명을 구조 중입니다. 하지만 날이 저문 상황에서 잔해에 깔린 5명에 대한 구조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이사이로 통해서 사람을 지금 찾고 있고 지금 현재 매몰되는 발견된 사람을 지금 우선적으로 꺼내기 위해서 작업자들은 해체 공사 발주를 맡은 한진중공업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매몰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1981년 준공돼 44년 동안 끄덕없던 보일러 타워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가 워낙 갑작스럽게 일어나 피해가 컸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성진 기자가 더 취재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폭격을 맞은 듯 폐허로 변했습니다. 60m 높이로 솟아있던 보일러 타워는 한쪽이 푹 가라앉았고 휘어지고 찌그러진 철제 구조물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했습니다. 한참에 확 넘어진 게 아니라 지금 서서히 뾰족하게 넘어졌는 기라.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는 모두 9명, 7명은 타워 내부에 2명은 외부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특히 매몰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5명은 25m 높이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보일러 타워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손 쓸 틈도 없었습니다. 노후화된 구조물에 자체 결함이 없는지를 좀 철저하게 조사하는 게 필요해요. 노후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더 취약화가 될 수 있잖아요. 내부 작업자들이 타워 한가운데 몰려있다 잔해와 함께 떨어진 것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무너진 보일러 타워는 60도가량 기울어져 있는데요. 추가 붕괴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붕괴 우려로 인해 매몰자 구조를 위한 크레인 작업도 제한되면서 구조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지금 현장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면서 기온도 내려가고 있어 걱정인데요. 자, 김동현 기자, 구조 작업은 밤새 계속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소방당국은 조명을 밝힌 채 8시간째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너져 내린 대형 구조물이 사고 당시 처참했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매몰된 작업자 9명 가운데 위치가 파악된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1명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들 2명이 발견된 게 오후 3시 30분쯤인데 현장에 워낙 많은 자재들이 얽혀 있어서 5시간 넘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 바닥을 파내서라도 구조 시간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5명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일일이 좁은 철골 틈새를 오가면서 매몰자들을 찾고 있는데요. 구조견 투입과 함께 구조 설계 전문가 등을 불러 크레인으로 철골을 들어올리는 방법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조된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연 지 이틀 만에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정부도 빠른 대응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직후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고 고용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수습 지원과 함께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지금 국회가 보여줄 수 있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모두 나왔습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증인 출석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고 급기야 의원들끼리 이른바 배치기를 하는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건지요. 먼저 김창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성난 표정으로 국감장 자리를 뜹니다. 아니 국감무사 시키려고 작전 서는 거야 뭐야? 그러다 갑자기 돌아서는데 뒤따르던 민주당 이기현 의원과 충돌합니다. 술 있어? 뭐야? 두세 차례 소위 배치기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1시간 만에 파행했고 서로에게 책임도 떠넘겼습니다.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폭력을 먼저 행사하고 몸을 던진 것은 송원석 대표다라는 말. 앞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운영위의 사보임에 들어온 게 발단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큽니다. 잠시만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도 민주당의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다 이해충돌 얘기를 합니까? 오후 들어서도 주 의원이 SNS에 소위 입틀막을 당했다는 비판글을 올리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이를 문제 삼으며 2시간가량 감사가 중지됐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권력자니까 내가 거기에 꼼짝 못한다 이렇게 넣은 건데. 겁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내 얘기 들으라고. 듣기 싫으면 나가시고. 저한테 반론할 기회를 주죠. 그냥 떠드세요. 여기에 있기 싫으면 다들 나가세요. 그래요. 조용하죠. 김 실장 관련 발언을 지적하거나 제지하는 장면도 반복됐습니다. 김현지 여사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김혜경 여사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국회법 제 146조에 있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대해 김 실장을 근거 없이 악마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이 대통령 오후 일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오전에만 출석하게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실장이 대통령을 따라가지 않고 용산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오후 늦게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국회를 존중하라는 게 이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대기 중이란 사실을 미리 알렸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 오후에 밝혔을까요? 이어서 황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증인 협의 당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한다며 오전만 출석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증인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국감 시작 5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 대통령 지시로 김 실장이 산불 지역 시찰 일정에 동행하지 않고 용산에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결정하면 출석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정작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후 늦게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게 인지하게 된 시점은 4시 정도입니다.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실장께서 오후 4시경에 알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 국정감사하고 있어서 핸드폰을 따로 보거나 연락을 받지 중간에 못합니다. 오늘 휴식과 파행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결국 김 실장의 국회 출석 추가 합의는 없었습니다.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고 비서실장께서도 그 의지는 존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김현지 실장만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거는 비례 원칙에 맞지 않다. 강 비서실장은 김용전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이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희우치 씨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피의자입니까? 충분히 하세요. 증인이면 증인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왜 답박을 압박하십니까? 강 비서실장은 김 실장이 비서관 50명 가운데 1명일 뿐이라며 실세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오늘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 정책 질의에선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복원시킨 게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없앨 땐 쌈짓돈이라더니 여당 되니까 이젠 필요하냐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에선 내란 재판을 맡은 지귀현 부장판사 말투를 놓고 조롱하는 발언도 있었는데요. 누가 그랬을까요? 한송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실 82억, 검찰 72억 등 특수활동비를 편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 당시 쌈짓돈이라며 올해 권력기관 특활비를 모두 0원으로 만들었는데 여당이 된 뒤 원상복구시킨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기묘해진 내로남불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과거 집행 내역을 소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던 것이라고 했고 법사위 예비심사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장관은 투명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의 특활비 사용 확실히 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절대 단 한 푼도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쓰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 폐지될 검찰 수사 예산 증가에 대한 야당 지적엔 정 장관도 수긍했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방향하고는 좀 엇박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수처, 중수청 법안이 지금 처리되기 전에 이제 예산안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합성 사진 논란 등을 일으켰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온라인에 떠도는 지귀현 부장판사의 말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관인지 아니면 무슨 예능 프로그램 사회자인지 말투는 술집에서나 쓸 것 같은 그런 어투의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재판사의 말투가 행사 MC 같고 산만하다며 거들었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정치 현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김현지 결국 노터치입니다.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김현지 제1부속실장 국감 출석이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다려라, 국회 부르면 언제든지 가라, 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감 중인 채택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서 김 실장이 언제든 출석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경내에 대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김 실장은 원래 오늘 이 대통령의 강원도 산불 대책 현장 점검에 동행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이 지시에 따라서 용산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도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김 실장은 국감 출석을 거부해왔고요. 이 대통령도 이거를 사실상 용인해온 그런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네. 막판에 전격 출석 가능성을 밝혔던 겁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3차례에 걸쳐서 오늘 밤까지도 계속 협상이 진행됐는데 결국 깨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 야당은 김 실장 나오면 되지 않냐, 나와라 했는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김 실장만 부르냐, 그럼 우리가 요청한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쪽도 같이 부르자, 이렇게 맞섰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야당에서는 이 여당이 반대할 거 알고 결국 이 대통령이 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당 쪽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야당이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부터 김 실장을 오전 국감에만 출석을 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합의가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운영이 오전 국감에만 김 실장을 출석시키자, 이런 타협안을 여당이 제시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김 실장을 출석시켜놓고 각종 구실로 국감 파행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간 끌려는 꼼수 아니냐,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네. 사실 의사진행 발언 또는 대야 공세 발언 이런 걸로 시간 끌면 김 실장을 상대로 질의응답할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국회 운영위를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여당이 파상 공세를 하다 보니까 정회가 됐고 결국 질의응답 시간은 오전에 5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반면에 민주당은 당초 제안한 오전 국감이란 게 10시부터 2시까지다.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했다.
괜히 야당이 핑계댄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니까 정무수석이 김 실장은 100% 출석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실입니까? 글쎄요. 이 여권 핵심부의 말에 따르면 김 실장이 국감에 나갈 의향이 있다고 주변에 밝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국감 출석 제안도 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조치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야당에서는 또 반박합니다. 아니 그렇게 의향이 있으면 그냥 나오면 되지. 왜 조건 걸고 시간 끌고 이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대통령실이 또 김 실장을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인사 조치한 것도 결국 출석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었느냐 이렇게 반박합니다. 근데 양쪽 얘기를 다 종합해 보니까 이 여권은 김 실장은 약간 맛배기, 찔끔 출석해가지고 뭔가 비난 여론 피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야당은 출석 제안을 덥석 받았다가 질문할 시간도 없고 또 한 방도 못 날리면 역풍 맞는 거 아니냐. 이래서 서로 정치적 계산하다가 불발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여당은 오늘 김건희 맞불 카드를 내밀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현지 논란에는 더 센 김건희 카드로 대응한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여당은 오늘 이 김현지 저격수로 그동안 활동해왔던 주진희 의원에 대해서 당신 김건희 의혹 방어수 아니었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 야당에선 입틀막 하느냐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이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 여사가 문화유산을 마음대로 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발본색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김 여사의 학폭 무마 의혹, 또 무리한 의전 의혹 이런 것들이 잇따라 제기가 됐습니다. 이 야당이 김현지 출석을 계속 밀어붙이면 여당은 윤 정부의 대통령실 인사들을 무더기로 부르겠다 또 이렇게 맞섰다고 하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입니다. 결국 김현지 없는 국정감사로 끝났는데 논란이 좀 사그러들까요? 아닙니다. 이 야당은 김 실장이 숨으면 숨을수록 공세를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회의장에 오늘 그녀가 알고 싶다 이런 백드롭도 걸어놨습니다. 네. 이 김현지 의혹을 선거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김 실장이 숨을수록 땡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반면 민주당은 국힘이 근거도 없이 의혹 부추기만 한다 얘기는 하는데요. 내부에서는 김 실장이 한 번 나와서 속 시원하게 끝내면 되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좀 더 큰 결단을 하느냐 아니냐가 이 사태 해결에 뭔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일개 비서관을 놓고 이렇게 여야가 대충돌하는 건 참 있을 수 없는 일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처음인 것 같은데 정말 실세를 실세인가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베이드트 잘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 시민단체가 격하게 반대해 제대로 참배하지 못했습니다. 장 대표의 정장 단추가 뜯겨나갈 정도여서 짧은 묵념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매달 호남을 찾아 진정성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장윤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물러나라고 적힌 피켓을 든 시민단체 수십 명이 광주 5.18 국립묘지 입구를 막아섭니다. 5.18 정신 훼손하는 장동혁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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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탑으로 향하는 당 지도부와 이를 저지하는 시민단체의 몸싸움은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 대표 정장 단추가 떨어져 나갔고 장 대표 명의의 근소 화환도 부서졌습니다. 장동혁이 어디 갔냐? 참배를. 장 대표는 당초 추모탑 참배 후 고 박관현, 윤상원 열사 묘역까지 참배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대신 짧은 묵념만 하고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장 대표는 결국 공식 참배는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지만 앞으로도 계속 호남을 찾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는 5.18 정신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당 강령에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지만 진정성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서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과 직접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한 포석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최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유가족을 면회하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국정원장을 지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최근 사망한 북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구 출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고교를 졸업했다고까지 했는데 통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은 기존 주장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좀 더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발언은 북한 김영남 전 위원장의 조문 특사를 자청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김영남과 10차례 만났다며 북한이 아닌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분이 경북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대구 출신이에요. 오. 키가 훤칠하고.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대북 특사를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장을 지냈을 정도로 북한 사정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김영남 전 위원장이 북한 출신이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영남은 평양 출생이며 김일성 종합대학과 모스크바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29일자 북한 노동신문도 김영남이 평양시 중구역에서 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통일부가 부인한 이유인 오늘 오후에도 뉴스에 출연해 김영남의 고향이 대구이고 경북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대구 경북고 동문회 관계자는 황당하다면서 김영남이 졸업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은 박 의원 주장의 근거를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를 재개발해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국가유산청은 인근의 문화유산 종묘를 지켜야 한다며 대립해 왔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조윤정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180m 정도 떨어진 세운 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문화재 반경 100m를 넘어선 곳까지 개발을 제한하는 조례를 삭제했습니다. 그러자 문체부는 협의 없이 조항을 삭제한 건 위법하다며 무효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년 만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상위 법령을 벗어난 조례를 삭제하는 건 적법하다며 문화유산법은 조례 개정 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세운 4구역에 최고 14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정비 계획을 변경했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종묘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계속 보존하고 더불어서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심 정비 사업도 같이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잃지 않도록 문화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를 공원과 고층 건물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단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르면 5년 뒤에 일본의 롯폰기 힐스 같은 초고층 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지은 지 58년 된 국내 첫 주상복합 건물 세운상가. 현대건축의 선구자 김수근이 설계한 혁신적인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곳곳이 물이 새고 세월의 덮개가 끼었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좀 날아갔다고 봐야 돼요. 몇 번 고쳤는데도 비가 새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세운상가 보행로 곳곳이 녹이 슬었고 인근 2층짜리 건물도 외장재가 찌그러질 만큼 노후화된 모습입니다. 건물을 지나가다 보니까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재개발이 된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남산에서 종묘까지 도시 한복판을 관통하는 총 1km 길이의 세운상가는 도심공원으로 재단장하고 인근의 세운사구역 등 양옆에는 140m가 넘는 고층 건물이 지어집니다. 낙후된 지역을 초고층 빌딩 숲으로 재개발한 일본의 롯본기 힐스처럼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당장 세운사구역 일부는 2030년까지 준공이 목표입니다. 종묘 앞에 폭 100m 정도의 녹지가 저쪽 남산까지 쭉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종묘를 돋보이게 하고
하지만 상인과 거주민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해 보상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여기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과 존치를 오락가락했던 만큼 내년 서울시장 선거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저 공사업체가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넸다는 새로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여사 측은 자택 압수수색만 4번째라며 과도한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특검 수사관들이 한남동 관저 내부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체 21g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는데 김 여사와 관련성도 살펴보신 걸까요?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21g 사무실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등 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21g 대표의 배우자 조모 씨가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사저 압수수색만 4번째라며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한 자택에 4번 압수수색을 나온 거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었고 최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과잉적인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유감을 표하는 바. 김 여사가 건강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신문은 오는 12일 법원에서 열리는데 김 여사 측은 여사가 꿈과 기억, 현실 구분이 안 되는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에 낸 의견서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종교단체의 선물은 받아도 괜찮다고 설득해 아니란 인식 속에 샤넬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휠체어를 탄 채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용산역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들이 용산역을 무정차 통과하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임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색 화물열차 바퀴 한 쌍이 선로 밖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6분쯤 용산역에서 20량짜리 화물열차의 한 칸이 탈선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수색역에서 출발한 열차는 화물을 싣지 않은 채 보조선로를 통해 용산역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여파로 경의중앙선 하행열차가 용산역을 무정차 통과했고 경춘선 ITX 열차는 용산에서 청량리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복구 작업이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퇴근길 시민들과 경춘선을 이용하려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중간에 차가 운행 안 한다 해서 내렸거든요. 언제 고쳐질지 알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왔어요. 이걸 못하면 제가 지하철 타면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최악인 상황인데 도착해서 그거를 들으니까 너무 좀 황당하고. 국토부는 사고 직후 철도재난 안전상황실을 가동하고 조사관을 투입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군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중국인들이 행진하는 모습이 SNS에 퍼졌습니다. 경기 여주의 한 문화행사에서도 중국군 행진 영상이 상영됐는데 보기 불편하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허유하 기자입니다. 군복 차림의 여성들이 오와 열을 맞춰 힘차게 행진합니다. 제일 앞 사람들이 들고 있는 빨간 깃발엔 중국어로 서부 총연맹 걷기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이 영상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촬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걷기 동호인들이 제복을 갖춰 입고 서울 한복판에서 제식 훈련을 하는 듯한 모습에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온라인에는 너무 선을 넘었다, 저게 말이 되나는 점잖은 댓글부터 욕설을 섞은 비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다중인원이 모였음에도 해당 행사는 사전 신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경기 여주시가 주관한 한중 문화교류 경연대회도 논란이 됐습니다. 제복을 맞춰 입은 중국 예술단 여성들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고 대형 화면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행진 영상까지 나왔습니다.
무대 왼쪽에선 제복을 입은 남성들이 인민해방군 깃발을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특정 국가와 국민 등을 모욕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제안 이유에선 혐중 집회 사례만을 언급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얼마 전 사고를 당한 산모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가 경찰차에 가로막혀 제때 병원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산모와 태아가 모두 숨지면서 경찰을 향해 비난이 쏟아졌는데 경찰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사설 구급차 한 대가 차선을 넘나들며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걸리자 다급히 차선을 옮겨보지만 구급차 앞에 멈춰선 경찰 순찰차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당시 구급차 안엔 교통사고를 당한 임신 10주차 산모가 타고 있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중이라고 방송까지 했는데 브레이크 발 한 번 떼지도 않고 조금이라도 당겨줬으면 저희가 1, 2초라도 빨리 지나갈 수 있었을 건데. 옆 차로에 있던 버스가 길을 터주면서 다시 속도를 내보지만 시간이 지체되는 건 막지 못했습니다. 빨리 조치가 있으면 확률이 0.1%라도 살릴 확률이 높다는 건데 일반 차가 아니고 경찰차다 보니 저희가 순간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산모가 이송된 병원인데요.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서 내렸을 당시 스스로 호흡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심해가지고 바로 수술이 들어갔거든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배하고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지 해가지고. 산모와 태아는 병원 이송 10시간여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옆 차선 버스에 가려 구급차가 오는 걸 빨리 알아채지 못했다며 주변에 차량이 많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구급차 막은 경찰이란 비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예매 경쟁이 치열한데요. 최대 30배의 웃돈을 얹어 티켓을 판매한 암표상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교사와 공공기관 직원도 있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내년 초 서울에서 열리는 해외 유명 가수의 콘서트. 예매창이 열리자마자 접속했지만 15,000명? 이거 15분은 걸리겠는데?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됩니다. 그런데 몇 분 뒤 같은 티켓이 거래 플랫폼에 몇 배 뛴 가격으로 올라왔습니다. 최근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세청이 처음으로 암표상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암표상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민생 침해 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국세청이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사립학교 교사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파는 방식으로 8년간 4억 원을 벌었습니다. 또 다른 업자는 아르바이트생 100명을 고용해 K-팝 공연 티켓을 확보한 뒤 해외 관광객에게 웃돈을 얹어 팔았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이 100억 원이었지만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암표상은 신용카드로 5년간 30억 원을 쓰거나 고급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해왔습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암표상은 개인 3명 등 17곳.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만 220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개인이 전문 암표 기업으로 발전하거나 티켓을 쉽게 살 수 있는 온라인 세치기가 등장하는 등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독감이 예년보다 일찍 그리고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중 가장 크게 유행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데 치료제 물량은 벌써 넉넉하지 않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70세 남성이 체온을 잰 뒤 접종실로 들어갑니다. 문진을 마친 뒤 독감 예방 백신 주사를 맞습니다. 조금 따끔해요. 따끔 약 들어가요. 살짝 뻐근해요. 올해 독감 유행은 지난해보다 2달 일찍 시작해 고령층을 중심으로 예방 주사를 맞으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친구라든가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빨리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최고로 올해 독감이 유행하고 뭐 바이러스가 급성한다고 전부 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죠. 그래서 미리 와서 10월 넷째 주 기준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1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배 더 많습니다.
올겨울 독감 유행이 지난 10년 사이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내다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 독감 바이러스가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고 또 우리 호흡기 점막의 방어력이 떨어지면서 감염이 쉽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감이 일찍 찾아오면서 타미플루 등 치료제 수급은 이미 9월 말부터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은 일부 품귀 현상을 보이고 호흡기 감염병인 RSV는 아예 예방주사 공급도 끊기면서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방역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전날 밤에 주문해도 아침 전에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 편리해서 국내 이용자가 2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배달 시스템이 아닌가 싶은데 민주노총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들의 건강권을 해친다는 게 이유죠. 당사자들의 일상이 어떤지 윤수영 기자가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도시가 잠든 시각, 새벽 배송 택배기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차량에서 물건을 내리고 수레에 옮겨 문 앞 배송을 마치기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집니다. 택배 일을 7년째 하고 있는 이웅희 씨는 낮 배송을 접고 야간 업무로 정착했습니다. 배송 물량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개인 사업자인 이 씨는 하루 평균 9시간, 주 5일을 일합니다. 제가 선택해서 야간 했는데 은행 업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이제 집 관련해서 갈 때도 그렇고 주간의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고 밤 12시가 넘은 현재 인근에서는 새벽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에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배송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택배기사들은 반대가 압도적입니다. 새벽 시간에 교통 혼잡이 적고 수입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소비자들은 찬반이 엇갈립니다. 아침에 새벽에 배송되어 온 물품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밤에 계속 배달하고 일하시는지 좀 걱정되기도 하고 저는 혼자 살고 또 출퇴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벽 배송 없이는 어떤 물건을 사기 굉장히 힘듭니다. 노동계에서도 새벽 배송을 원천 금지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새벽 배송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찬성입니다. 다만 야간 근무의 경우에는 주 5일제 근무, 작업시간 총량제 등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는 잇따라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최근 일본인 모녀가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지고 다쳤습니다. 캐나다 사람도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실태는 어떤지 해외에서 배울 점은 없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리나라 음주운전 얼마나 많이 하는 겁니까? 자국민이 숨졌다 보니 일본 언론까지 우리나라 음주운전 실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제 수치를 살펴보니 정말 국제 망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연간 11만 명에서 13만 명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일본은 2023년 기준으로 2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우리가 6배 정도 많은 거죠. 실제 사고 건수도 최근 5년간 7만 건이 넘고 사망자도 1,0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음주운전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과음에 관대한 데다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3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 중에 실형을 받은 건 10명 중에 1.5명 꼴이었습니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음주운전 재범률이 40%가 넘는데요. 2019년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양형 기준을 최대 12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살인죄 어긋가게 또는 그보다 무겁게 형량을 부어버리게 되면 차라리 죽이는 게 형벌이 낫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처벌이 훨씬 더 강합니까? 네. 중국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 집행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 워싱턴주는 같은 경우에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합니다. 태국은 피해자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에서 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이한 벌을 주고요. 핀란드는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한 달 급여를 몰수하고 뉴질랜드는 차를 강제 매각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네,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사가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2천만 원까지 일단 지급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보험사는 지급한 금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일본인과 캐나다인들도 이렇게 배상을 받을 전망입니다. 만약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당했을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사망 시에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 시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일반 운전자들이 낸 보험금에서 나아가는 돈입니다. 차량 운전자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일부의 기금을 정부보장사업의 기금으로 모아놓습니다. 운전자들이 책임보험금 중에 일부 각출돼가지고 지급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네, 음주운전 문제 처벌 강화도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술을 먹으면 아예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동 잠금 장치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이 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는데 재범률이 70%나 줄었습니다. 물론 설치 비용은 운전자 부담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 안에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한테만 적용하고 있는데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네, 음주운전이 폐가 망신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야겠네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무슬림 사회주의자인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 행보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고 인수위원회 간부들은 모두 경험 많은 여성들로 구성했습니다. 개혁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조람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승리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독재자라며 정조준합니다. Donald Trump. Since I know you're watching, I have 4 words for you. Turn the volume up. 당선 1년 만에 지방선거 참패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트럼프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이 미국을 공산주의 쿠바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념 공세를 이어갔고 맘다니를 향해선 자신이 연방 자금줄을 쥐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He has to be a little bit respectful of Washington because if he's not, he doesn't have a chance of succeeding. 맘다니는 인수위원회 간부 5명 전원을 실무 경험이 많은 여성으로 배치하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경험 부족 논란을 상쇄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공동의장에는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칸 전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며 시장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It'll be focused on delivering for the New Yorkers who have been priced out of this city. 무슬림인 맘다니는 유대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공약에 반대해온 월가 인사들과도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올해 이중섭 미술상을 받은 광남신 작가는 수십 년간 그림자를 주제로 작업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사라지는 그림자를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곽 작가의 작품 세계를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실체는 없고 윤곽선만 남은 사람. 표정을 알 수 없는 인물의 얼굴이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제37회 이중섭 미술상 수상자 광남신의 책상은 종이나 금속판을 오려내 만든 실루엣으로 가득합니다. 오려낸 형상을 이리저리 재조합하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진 작품이 탄생합니다. 광남신 작가가 그림자를 탐구한 건 인생이 본질적으로 덧없다는 것을 자각하면서였습니다. 그림자는 그 자체로 누군가의 존재를 증명하는 흔적이면서 동시에 색도 질량도 없는 허상에 가깝다는 점이 그를 매혹했습니다. 1980년 나무 작업에서 시작된 그림자 한 길은 그렇게 45년간 이어졌습니다. 상을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니 이 기회에 저도 더 이상 회의하지 않고 제가 나름대로 추구해오던 생각들을 좀 더 열심히 밀고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식 위주의 모더니즘과 이념 위주의 민중미술 사이에서 뚜벅뚜벅 자기만의 길을 걸어온 작가. 광남신의 바람은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To others, it is tokens of affection, like presenting the perfect penguin pebble as a present to a mate. Did someone say presents? 선물은 동물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정치나 외교 모두 비슷합니다. It really was a piece of art that you presented to me today, and I won't forget the trip. 경주 에이펙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넨 금관 역시 경색된 통상 협상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풀어줬을 겁니다. 이런 선물이 때론 재앙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야 건진 법사에게서 2차례 샤넬 백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백은 단순한 가방이 아닙니다. 여성 해방의 상징이자 동시에 지위와 부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특히 권력자에게 건네질 때는 그 의미가 더 무거워집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명품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바꾸는 캄보디아 원조 같은 현안을 도왔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사실을 부인하다 백은 받았지만 목걸이는 아니고 그리고 뭘 해준 것도 없다고 항변합니다. 이미 여러 번 진실에서 어긋났던 터라 국민들이 납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걸이도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모조품이었다는 식으로 말이 바뀌었으니까 말이죠.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인데도 대통령인 양 행동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급의 비화폰을 쓰고 고위 공직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대공황과 2차 대전 때 미국을 이끈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도 스스로를 제어하는 게 참 어렵다고 했습니다. 규율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거죠. 김 여사를 상대 진영에서 지나치게 악마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절제보다 특권을 앞세우고 책임보다 변명, 진실보다 거짓을 내세운다면 더 많은 이들의 외면을 받을 겁니다. 공인으로서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겸허히 반성하며 진솔한 자세로 국민 앞에 설 때 비로소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릴 겁니다. 11월 6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에 덮여 뿌연 하늘의 모습인데요. 밤사이에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 지역은 내일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인 내일 전국 하늘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강원 영동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강릉 9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에는 서울 20도, 광주와 부산 21도로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초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6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